문학의 이루는 길 2014년 개정판입니다. 서정시학판에서 나온 것으로 송화춘, 유성호, 최동호, 오형엽, 박금산, 이찬 이 6분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에 이르는 길 개정판입니다.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 13쪽입니다. 문학은 언어의 구조물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수많은 논조에서 다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들은 문학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당혹감을 불러온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질문은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렵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윤곽을 그리는 일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인간의 삶에 대해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을 다 살아보지 않고서도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 보람에 관해 이야기하며 삶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듯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이해함이 없어도 정의를 내리고 또 문학을 즐기면서 문학의 가치, 기능, 존재, 양식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한정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 나름대로 근사한 윤곽을 그리기도 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문학에 대해서 한정된 경험을 토대로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문학이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문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학이란 아주 넓게 해석해서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 또는 인쇄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 내려진 바 있다. 의미의 폭을 좁혀서 정서적 표현의 예술 또는 가치 있는 인간적 체험의 기록이라는 정의들도 있다. 애매하고 모호한 가운데나마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답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문학의 출발점은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무엇이라는 점이다. 문학이 언어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문학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또다시 기계혈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인간 정신의 한 양상이라고 말할 때도 언어를 매체로 한다는 특징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술의 갈래에서 문학의 재료가 언어라는 사실은 음악의 재료가 소리이며 회화의 재료가 색채이고 조각의 재료가 나무나 돌, 구리 등인 것과 같다. 언어를 떠나서 문학은 존재할 수 없다. 말하자면 언어로서만 가능한 것이 문학이다. 르네 웰렉이 이미 지적했듯이 음악이나 조각, 회화에 사용되는 재료와는 달리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는 그 자체가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집단, 언어 집단의 역사와 문화의 변화에 상응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언어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 또는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다. 르네 웰렉은 인간의 언어를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로 구분하고 사르트르는 그 문학 언어를 다시 사물로 간주하는 시적 언어와 기호로 간주하는 산문적 언어로 구분한 바 있다. 언어는 말하자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특징 지어주는 표현 도구이다. 언어를 매체로 하는 인간 정신의 표현은 문학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까운 예로 역사가 그러하다. 역사는 자칫 문학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고학교 우리는 문학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법전이나 철학, 수학, 자연과학과 같은 학문적인 글이 많은데 이들 또한 언어를 매체로 한 인간 정신의 솟아남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동일한 언어를 매체로 하면서 무엇이 이들과 문학을 다르게 구별짓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문학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법률이나 과학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별개의 것일 수는 없다. 동일한 언어라도 그 사용하는 태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언어라고 판별하는 것이다. 언어의 사용 방법 외야에 따라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언어의 사용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언어는 그 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언어의 일상적 사용, 과학적 사용, 문학적 사용이 그것이다. 다음은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이다. 내 마음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씌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 눈썹을 씻어서 놨더니 새가 빗겨갔다는 것이 다 이런 표현은 얼핏 보기에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인 것 같아 근사해 보지만 따지면 사실이 아니었어. 뭔가 근사해 보였는지 모른다. 이때 사실이 아닌 것은 문학적이라는 말이고 사실인 것은 과학적이라는 말이어서 위시는 자연스럽게 문학적인 글이지 과학적인 글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동천을 읽고 이 글에 나타나는 세계가 과학적 세계와는 모순되므로 그것이 거짓 진술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위시는 결코 기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도 아니다. 윗글에서 당혹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언어의 과학적 사용에서 벗어난 태도 때문일 것이다. 언어의 과학적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순수하게 기호로서 표시될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언어라는 기호, 사인과 언어가 표시하는 대상물, 레퍼런트와의 사이에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는 언어는 오직 그 사물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뜻이 첨가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경우 수학에 사용되는 숫자는 보편적 기호로서 가장 성공적인 예가 될 것이다. 언어는 하나의 기호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다른 뜻이 부과됨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로 전달되도록 표시하는 언어의 사용법, 이런 약속을 위한 외연, 데노테이션이 바로 언어의 과학적 사용이다. 그런가 하면 문학은 언어의 함축적 사용이다. 문학은 확실히 과학적이거나 학술적 서술에 사용되는 언어와는 달리 특수하고 개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위의 예에서처럼 한마디 말에다 여러 의미를 한꺼번에 포함시키려는 말의 사용법을 대연, 건노테이션, 즉 말의 함축적 사용이라고 한다. 문학의 언어는 함축적이며 주관적이다. 언어가 고도의 함축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시가 된다. 불이 녹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불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김수영의 시 풀의 첫 일년이다. 김수영이 발견하여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풀은 그러나 이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풀과 다르다. 풀은 풀이지만 김수영의 풀은 이 세상의 수많은 풀들 중에서도 유난히 질긴 생명력을 지닌다. 그의 풀은 일부러 가꾸려 하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잘 자라나고 없애려고 해도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김수영은 풀에 대해서 세상에 무수히 많으면서 어떤 시련에도 견뎌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전가시킨다. 그런가 하면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어떤 힘으로 설정된다. 풀은 바람과 끈질긴 싸움을 되풀이한다. 어느 바람이 풀을 완전히 억누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가고 나면 풀은 곧 일어나 자신을 되찾는다. 바람이 부는 순간에도 풀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저절한 견딤을 유지한다. 김수영이 그리고 있는 풀은 말하자면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나약한 식물이 아니라 세상에 민중처럼 많은 굳센 생명력이며 일시적이나마 그것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또 하나의 힘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윗글을 읽으며 잘못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억세고 질긴 삶을 지켜온 민중과 그들을 일시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회 세력과의 어떤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학적 언어의 특징은 한마디로 개념적 의미,
표시적 의미보다 내포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문학은 객관적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또 하나의 허구체이다. 문학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이다. 시나 소설, 희곡 등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를 때 그것들이 제시하는 세계는 모두 작가가 꾸며낸 세계이다. 허구 픽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중복되는 용법을 지닌 용어로서 소설이라는 말과 유사어로 쓰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픽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핑고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픽션, 즉 허구라는 말은 상상력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소설을 뜻하는 나벌은 갈래 개념이지만 갈래 개념이지만 픽션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쓰인다. 문학의 세계가 허구라는 말은 그것이 원래 모방의 세계라는 말이기도 하다. 모방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무엇을 모방하는가? 우주라든가 삼라만상, 인간의 경험, 외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행위나 내면까지도 그대로 본을 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이 그대로 실제의 세계는 아니다. 대상과 모방은 연못과 구름과의 관계와 같다. 구름은 연못에 물이 증발해서 엉킨 덩어리지만 그 자체가 연못은 아니다. 연못이 대상이라면 구름은 그 연못을 모방한 문학작품과 같은 것이다. 문학예술의 기원설을 논하는 학자들은 문학예술의 기원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찾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방 충동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랜 동안 문학의 기원설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모방이라는 말은 그리스 비메시스에서 나온 말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플라톤은 극이나 시를 미메시스, 즉 흉내내기라고 생각했으며 이 모방은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전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모방은 인간에게 있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것이며 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방을 잘하는 동물로서 처음에는 이 모방에 의하여 배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런 모방의 본능이 예술을 낳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것이 기원전 4세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론이 근간이 되고 있는 모방설이다. 모방설은 말하자면 문학을 문학 밖의 세계와의 관련해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문학은 어디까지나 흉내낸 것이며 실제와 진리에서 먼 것으로서 순수 이성을 구사하여 실제와 진리를 파악한